콜로라도주 남서부의 험준한 산맥 아래 고요하고 차가운 도시 두랑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거대한 눈더미에 갇히는 고립된 땅입니다. 2012년 11월 18일, 한 소년이 이 차가운 산악지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살의 딜런 레드와인은 추수감사절을 아버지와 보내기 위해 홀로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엄마 엘레인은 아들을 보내며 몇 번이고 전화하라고 당부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불안 뒤에는 전남편 마크의 통제불능한 분노와 폭력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마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가족들을 위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레인은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혼 후 딜런을 데리고 멀리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아버지와의 여행을 다녀온 아들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딜런은 이번 추수감사절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가기 싫다는 아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면접 교섭권 때문에 엘레인은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18일 저녁 8시, 딜런에게서 아버지를 잘 만났다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딜런이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반, 전 남편 마크에게서 딜런이 보이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엘레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540km를 쉬지 않고 달려 두랑고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딜런의 마지막 보호자였던 아버지 마크의 진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18일 저녁 공항에서 아들을 픽업해 월마트와 맥도날드에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딜런은 친구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 마크는 변호사와 약속이 있어 홀로 집을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경 집에 돌아왔을 때 딜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딜런이 먹다 남은 시리얼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크는 아들이 친구 집에 갔으리라 생각하고 낮잠을 청했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딜런은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딜런이 아침 6시 반에 놀러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마크는 집안의 낚싯대가 사라진 것을 보고 아들이 낚시를 갔을 거라며 안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 인원을 동원해 험준한 두랑고의 산악지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2m 넘게 쌓인 눈과 험한 지형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시체 탐지견들까지 동원되었고 발레시토 호수 근처에서 개들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이 얼어붙은 물속으로 투입되었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엘레인은 딜런이 절대 스스로 가출할 아이가 아니라고 절규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낚싯대가 없어졌다는 마크의 말이 거짓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딜런은 평소 낚시를 좋아하지도 할 줄도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다시 처음부터 딜런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의 부자는 전혀 대화가 없었고 마치 남처럼 거리를 두고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색 첫날 밤 마크의 집에서 본 기이한 광경을 제보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숲을 헤매는 동안 마크의 집은 모든 불이 꺼진 채 고요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라면 아이가 돌아올 길을 비추기 위해 불을 켜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마크는 마치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잠을 청했습니다. 실종 열흘째인 11월 29일, 경찰은 마침내 마크의 집을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과 카페트 곳곳에서 딜런의 것으로 확인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크는 작년에 딜런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묻은 피라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수사관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색은 성과 없이 중단되었고 시간은 소년의 생존 가능성을 갉아먹으며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소파 밑의 혈흔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범죄의 서막이었을까요? 딜런의 실종을 둘러싼 의심의 화살은 이제 단 한 사람, 그의 아버지를 향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마크 레드와인은 아들이 실종된 그날 아침의 상황을 아주 덤덤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12년 11월 19일 아침 7시 30분쯤 그는 업무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딜런은 소파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마크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마크가 집을 비운 사이 딜런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마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딜런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크는 아들이 근처 친구 집에 놀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딜런의 친구들은 그날 아침 딜런과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딜런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여 마지막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딜런의 휴대전화는 전날 밤 8시 이후로 어떤 활동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사용하던 13세 소년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은 점은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마크는 딜런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마크의 알리바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업무를 보러 갔다고 말한 그 시간대에 그의 트럭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마크는 업무지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웃들은 마크에 대한 기이한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은 실종 당일 밤 마크의 집 뒤뜰에서 유난히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마크가 집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딜런의 어머니 엘레이는 마크의 진술이 거짓임을 직감하고 그를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마크가 아들을 해쳤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팀은 마크의 집 내부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 소파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변색이 발견되었고 루미놀 반응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자외선 램프를 비추자 거실 바닥과 소파 곳곳에서 푸른빛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크는 이 혈흔에 대해 단순히 코피를 흘린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혈흔의 양과 분포는 단순한 코피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딜런의 형 코리는 아버지가 평소 보여주던 이상 행동들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가 컴퓨터에 숨겨둔 충격적인 사진들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마크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아주 기괴하고 수치스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진들이 실종 사건의 동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마크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수차례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습니다.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지역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딜런의 생일이 돌아왔지만 소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마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진실한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마크의 트럭 내부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트럭 바닥 매트 밑에서 딜런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작은 뼈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향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크를 기소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등산객이 인적 드문 산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곳은 마크의 집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일반인의 발길이 닿기 힘든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제보된 지점으로 급히 출동하여 눈을 헤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딜런의 실종 미스터리가 마침내 잔혹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딜런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사관들의 발걸음은 마침내 마크의 집 거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수사팀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특수 화학 용액인 루미놀을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오른 푸른색 반응은 딜런의 혈흔이 거실 소파 아래에 숨겨져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마크는 이 혈흔이 아주 오래전 딜런이 코피를 흘렸을 때 생긴 것이라며 태연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혈흔 전문가들은 그 양과 형태가 단순한 코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엄마 엘레인은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 마크의 숨겨진 얼굴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2013년 초 엘레인과 마크는 유명 토크쇼인 닥터 필 쇼에 함께 출연하여 마주 앉았습니다. 엘레인은 방송 도중 마크를 향해 딜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크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쇼의 진행자인 닥터 필은 두 사람 모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엘레인은 즉각 동의했지만 마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조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행위는 전 국민에게 그가 무언가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경찰은 마크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으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딜런이 사라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 어디에서도 소년의 생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레인은 마크가 아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직감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색팀은 마크의 집 뒤편에 위치한 거친 산악지대를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딜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으로 알려진 그곳에는 사람의 접근이 힘든 험준한 계곡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산을 침묵의 숲이라 부르며 딜런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헤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사본부에 익명의 제보 한 통이 날아들며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제보자는 마크가 평소 딜런에게 가졌던 비정상적인 집착과 분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마크의 집 창고에서는 딜런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다른 혈흔들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마크는 이제 이웃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이 되었고 그의 일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역공을 펼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추려 했던 과거의 충격적인 사진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마크를 기소하기 위해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살해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딜런의 형 코리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봄이 오고 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수색팀은 눈이 녹은 계곡을 따라 다시 한번 대대적인 정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견들은 특정 바위 틈 사이에서 멈춰서서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딜런이 실종되던 날 입고 있었던 옷의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옷감에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찢긴 듯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그 옷가지들이 딜런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엘레인은 발견된 옷 조각이 자신이 아들에게 직접 사준 옷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수사관들은 마크의 트럭 내부에서도 미세한 혈흔 반응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마크를 향하고 있었고 그를 체포하기 위한 최후의 퍼즐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더 고립된 채 창밖을 감시하며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이 수사국으로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마크의 또 다른 전처가 그가 숨겨온 가장 어둡고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딜런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진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딜런의 실종이 장기화되던 시점에 마크의 첫 번째 아내 베시로부터 결정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마크가 양육권 분쟁 당시 아이들을 죽여서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베시의 제보는 수사팀의 시선을 마을 안이 아닌 거친 산맥과 숲으로 돌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6월이 되자 두랑고를 뒤덮고 있던 두꺼운 눈들이 마침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체 탐지견들이 반응했던 미들 마운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색 대원들은 가파른 경사면과 빽빽한 나무 사이를 헤치며 딜런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마크의 집에서 약 13km 떨어진 외딴 지점에서 끔찍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짐승들에 의해 훼손된 소년의 유해 일부가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감식 결과 실종되었던 13세 소년 딜런 레드와인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은 머리와 손, 발의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으며 이는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부위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의 야생동물 배설물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부 손발뼈는 배설물 속에서 발견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두개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없는 시신만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엘레이는 아들의 유해 앞에서 오열하며 마크가 아들을 죽였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한계에 부딪혔고 사건은 해결의 기미 없이 또다시 2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2015년 7월 보안관실은 딜런의 사라진 두개골을 찾기 위해 다시금 마크의 집과 인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체 탐지견들은 마크의 트럭 짐칸에서 무언가 불길한 냄새를 감지하고 거세게 지저댔습니다. 경찰은 집 바닥을 뜯어내고 마당을 전부 파헤쳤으나 그토록 찾던 두개골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왜 자신만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느냐고 경찰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어둠 속에 묻히려던 11월의 어느 날, 한 등산객이 우연히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등산객은 인적이 드문 미들 마운틴 상부에서 낙엽 사이에 반쯤 묻힌 인간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두개골은 마침내 딜런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두개골이 발견된 장소는 몸통이 발견된 곳에서 약 2.5km나 떨어진 험준한 산등성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딜런의 두개골을 정밀 분석하던 중 눈 위쪽과 정수리에서 기이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 상처들은 동물의 이빨 자국이 아니라 날카로운 금속날에 의한 인위적인 손상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딜런이 날카로운 흉기로 눈을 찔린 후 정수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딜런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2017년 7월 마침내 경찰은 마크 레드와인을 2급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마크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여전히 부족했기에 재판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정 공방은 배심원 선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무려 4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엘레이는 길어지는 기다림 속에서 매일같이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2021년 9월, 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마크 레드와인의 재판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딜런의 형 코리를 핵심 증인으로 소환하여 그날의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코리는 2011년 자동차 여행 당시 아버지가 숨겨둔 기괴하고 변태적인 사진들을 발견했던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크가 여성 속옷을 입거나 배설물을 먹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역겨운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딜런은 이 사진들을 빌미로 아버지와 영원히 연을 끊으려 했으며 이것이 살해 동기가 되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자 딜런을 무참히 살해하고 산속 깊은 곳에 유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여전히 야생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찰의 모든 정황 증거를 부정했습니다. 과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크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 법정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코리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딜런의 유해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몸통은 발견되었지만 머리가 없다는 사실은 사인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딜런의 아버지가 살던 집과 인근 산 전체를 다시 훑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재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수색을 위해 특수 훈련을 받은 시체 탐지견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탐지견은 마크의 트럭 짐칸 근처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집을 파헤치는 경찰들에게 도를 넘은 수사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집 마당까지 파헤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인 두개골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다시 지지부진해지던 중 2015년 11월의 어느 평범한 날, 한 등산객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미들 마운틴 상부에서 등산객은 낙엽 사이에 가려진 하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훼손된 듯한 흔적이 선명한 소년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유해를 법의학 감식실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DNA 대조 결과 발견된 두개골은 실종된 딜런 레드와인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몸통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약 2.5km나 떨어진 정상 부근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딜런의 두개골을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쪽과 정수리 부분에서 자연적인 부패로는 생길 수 없는 기이한 상처가 포착되었습니다. 동물의 이빨 자국은 둥근 구멍 형태를 띠지만 이 상처는 매우 날카롭고 직선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날카로운 칼이나 둔기로 딜런을 공격했다는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법의학자는 딜런이 눈 주위를 먼저 찔린 후 정수리에 치명적인 2차 공격을 받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잔혹한 흔적은 사건을 단순 실종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시켰습니다. 아들의 처참한 사인을 전해들은 엄마 엘레이는 통곡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누가 딜런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였는가로 좁혀졌습니다. 2017년 7월 검찰은 충분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마크 레드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 새벽, 마크는 자신의 집 앞에서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마크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죄책감 대신 싸늘한 무표정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2급 살인 및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 문제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계속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은 재판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세웠습니다. 딜런을 잃은 가족들에게 4년의 기다림은 매일이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2021년 9월, 딜런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가릴 최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마크가 자신의 뒤틀린 비밀을 들키자 격분하여 아들을 살해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증언대에선 첫째 아들 코리는 아버지가 숨겨온 추악한 진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는 2011년 자동차 여행 중 동생과 함께 우연히 본 아버지의 노트북 폴더를 언급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아버지가 여성의 속옷을 입고 기괴한 행동을 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변태적이고 오물 섞인 사진들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딜런은 실종되던 날 밤 이 사진들을 언급하며 아버지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마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마크는 코리의 증언을 듣는 내내 아들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이들은 마크의 잔혹함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딜런을 죽인 뒤 시신을 산 정상에 유기했을 때 사용한 숨겨진 경로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리가 법정의 대형 화면에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띄우려는 순간 마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크가 소리를 지르며 재판장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를 신속하게 제지했습니다. 장내의 소란이 잦아들자 검사는 딜런의 형 코리를 증인석으로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코리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억누르며 성경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1년의 어느 가족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호텔에 도착한 아버지는 장거리 운전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딜런과 코리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탁자 위에 놓인 아버지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형제는 게임을 하려고 노트북을 들고 몰래 화장실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전원을 켜고 폴더를 뒤지던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가 여성의 속옷과 란제리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저귀를 찬 채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기괴한 행위가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13살의 어린 딜런은 아버지가 가졌던 권위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코리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들을 몇 장 찍어두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눈을 가리며 이 끔찍한 비밀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형제는 아버지를 향한 극심한 혐오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역겨운 변태 성욕자의 이미지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성인이 된 코리는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아버지와 완전히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마크는 아들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며 오히려 그들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코리는 전화기 너머로 당신의 추악한 노트북 사진을 모두 보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났음을 깨달은 마크는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2012년 11월 딜런은 그 사진들을 빌미로 아버지와 영원히 끝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두랑고로 향했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코리가 보관해왔던 사진들이 증거로 하나씩 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단과 방청객들은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막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화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동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순간 마크는 이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의 변호인은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이 지나치게 비약적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딜런이 단지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아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법의학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마크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위해 편향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발견된 미량의 혈흔은 살인이 벌어질 만큼 충분한 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는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는 내내 아무런 표정 없이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검사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피고인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코리는 증언석에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재판은 직접적인 살해 도구나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정황 증거들만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의 마음속에는 마크의 기괴한 사진들이 불러일으킨 거부감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증언은 끝났고 판결의 망치만이 내려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사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도 끝내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며 법정을 조롱했습니다. 코리는 자신의 증언이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무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고 배심원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밀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배심원 대표가 판결문을 들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오는 순간 불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법정의 불이 다시 켜지고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배심원단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마크 레드와인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엘레이는 옆에 앉은 코리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건네받고 안경을 고쳐 쓰며 서류를 살핍니다. 법정 내의 모든 숨소리가 잦아들고 정적이 흐릅니다. 판사는 마침내 입을 열어 배심원단의 결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제2급 살인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 역시 유죄라는 판결이 뒤를 잇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의 투쟁이 단 한 단어로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마크는 끝내 고개를 떨구지 않고 분노 섞인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봅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없었지만 산더미 같은 정황 증거가 그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잔인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48년형, 사실상 마크에게는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마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보안 요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엘레이는 취재진 앞에서 마침내 딜런이 평화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형코리는 동생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보냈던 험난한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평범한 아버지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들켰을 때 그는 아들을 살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딜런은 단지 아버지를 믿고 그를 찾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부친 살해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딜런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 실종 아동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분노로 바꾸는 대신 그들은 사랑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딜런이 발견된 산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년의 웃음소리가 숲속을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코리는 가끔 이곳에 올라 동생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속삭입니다. 완벽한 치유는 없겠지만 정의는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었습니다. 마크는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자신의 죄를 평생 마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그의 비겁함은 결국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둠을 경고합니다. 딜런이 꿈꿨던 미래는 한 사람의 잔혹함에 의해 영원히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딜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꺼지고 법정의 기록은 서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콜로라도의 산맥 위로 다시 한번 눈이 내리며 대지를 덮습니다. 딜런은 이제 그 산의 품 안에서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딜런, 레드와인, 이제 편안히 쉬기를